서울의 심장부, 부와 권력의 상징인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로비는 언제나 그렇듯 조용한 활기로 넘실거렸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졌다. 그 화려함의 한 구석, 강민주는 마치 장식품의 일부인 양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각 잡힌 경호팀 유니폼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무엇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깊고 고요한 그의 눈빛은 그를 평범한 보안 요원 이상으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그들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손목에 차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을 든 채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눈에 강민주는 호텔의 고급스러운 벽지나 화분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풍경의 일부에 불과했다. 민주는 그런 그들의 무관심에 익숙했다. 오히려 그는 그 무관심을 방패 삼아 그들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요이, 거기 비켜. 오만한 목소리가 그의 굳건한 평온을 깨뜨렸다. 유성 어페럴의 젊은 CEO이자 아나무인으로 악명 높은 조상우였다. 그는 요란한 스포츠카를 호텔 정문에 아무렇게나 세워두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조상우는 그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이 가득한 코웃음을 쳤다. 내까진 놈들 월급 1년, 7을 합쳐도 내 구두 한 짝 값도 안 되겠지. 주제를 알면 알아서 기어. 그의 모욕적인 언세도 민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다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조상우가 엘리베이터 홀로 사라진 뒤 컨시어지 데스크에 있던 최수아 주임이 그에게 다가와 미안한 표정으로 물병을 건넸다. 민준 씨, 저런 사람은 그냥 무시해요. 세상에는 돈만 많고 인성은 바닥인 사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가 잠시나마 호텔의 차가운 공기를 덮이는 듯했다. 민주는 작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최수아, 이 거대한 위선의 성체 안에서 그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노고를 알아주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었다. 그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섰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 이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로비의 카페테리아에 앉아있던 2명의 남자. 그들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세와 시선은 일반적인 투숙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훈련받은 용병처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방금 로비로 들어선 한 외국인 남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국의 IT 거물 해리슨 회장이었다. 그는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AI 칩의 프로토타입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특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준의 직감이 날카롭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이어피스를 통해 조용히 상황실에 보고했다. 정문 로비 7시 방향. 코드 오렌지. 타겟은 VIP 해리슨 회장으로 추정됨. 하지만 상황실의 팀장은 그의 보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강민준 요원. 또 자네의 과민 반응인가?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많으니 쓸데없는 상상은 접고 경계 근무에나 집중하게. 상사의 무시해도. 민준은 자신의 판단을 믿었다. 2명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해리슨 회장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선은 해리슨 회장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연스럽게 샌드위치처럼 에워싸도록 계산되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서 미세한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민준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고성능 데이터 복제 장비였다. 그들은 가방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데이터를 훔치려는 것이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호텔의 명성에 흠이 갈 것이고 해리슨 회장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마침 디저트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직원의 동선을 계산했다. 그리고 해리슨 회장과 괴한들이 가장 가까워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카트 앞으로 실수로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카트 위에 있던 수십 개의 유리잔과 접시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다. 로비는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해리슨 회장은 급히 보디가드들의 호의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데이터를 훔치려던 두 남자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고는 혀를 차며 인파 속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단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잠시 후 현장으로 달려온 보안팀장은 넘어진 민준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강민준, 이 중요한 시점에 대체 무슨 짓이야? 손님들 앞에서 망신은 다 시키고 당장 심할서 제출하고 오늘 급여에서 기물 파손 비용 전부 삭감할 줄 알아. 민준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며 인파 속으로 사라진 괴한들의 인상착의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소란이 정리된 후 로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민주는 다시 자신의 자리인 정문 옆에 섰다. 아무도 몰랐다.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이 도둑 맞을 뻔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아낸 것이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질책받은 이 평범한 보안 요원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요한 눈으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서울의 거리를 응시했다.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소란은 하룻밤 만에 잊혔다. 깨진 유리잔은 치워졌고 어리숙한 보안 요원 강민주는 심할서를 제출했으며 모든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모든 장면이 수십 번이고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징계나 삭감된 급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실패로 돌아간 그들의 작전에 쏠려 있었다. 그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두 명의 괴한이 움직이는 방식, 시선을 교환하고 동선을 확보하는 기술은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의 그것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려던 데이터 복제 장비 역시 일반적인 범죄 조직이 손에 넣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 그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 단위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호텔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신뢰할 수 없었다. 아니라고 무능한 상색에 다시 보고해봐야 무시당할 것이 뻔했다. 그는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투명 인간이라는 그의 지위였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그는 호텔의 모든 곳을 제약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야간 근무조로 편성을 바꾼 뒤 호텔의 가장 깊숙한 곳부터 파고들기 시작했다. 직원용 통로와 중앙 통제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실까지. 그는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괴한들이 침투하고 도주한 경로를 역추적했다. 그들은 마치 호텔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처럼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만을 이용해 유령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내부 조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조사는 조용하고 은밀했지만 한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바로 컨시어지 데스크의 최수아였다. 그녀는 평소와 달라진 민준의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늦은 시간까지 호텔 곳곳을 배회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동료 직원들에게 무언가 탐문하는 듯한 그의 진지한 표정.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징계를 받고 의기소침해졌다고 수군거렸지만 수아는 그의 눈빛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무언가를 읽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수아는 서류 정리를 핑계로 로비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순찰을 돌고 있는 민준을 불러 세웠다. 민준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보여서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 선량한 사람을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호텔 안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녀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저 그날의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호텔 내부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암시했다. 수아 씨, 혹시 그날 해리슨 회장이 묵었던 층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이를테면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통신 장애 같은 것들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수아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를 뒤져 그날의 고객 불만 기록을 확인했다. 이상하네요. 그날 저녁 해리슨 회장님이 묵었던 VIP 라운지 전체에서 약 5분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요. 그녀의 정보는 민준의 가설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괴한들은 데이터 복제를 실행하는 동안 외부로부터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광대역 전파방해 장치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셔록 홈스와 왓슨 같은 기묘한 동맹 관계가 형성되었다. 수아는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 의심스러운 예약 기록, 특정 고객의 동선, 직원들의 특이 동향 등을 은밀하게 민준에게 전달했다. 민준은 그 정보들을 조각처럼 맞추며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건 당일, 호텔 지하 주차장에 VIP 구역에 등록되지 않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몇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는 수십 개의 CCTV 영상을 밤새도록 분석한 끝에 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기 전 가짜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리고 진짜 번호판을 추적한 결과 그 차량의 소유주가 바로 유성 어페럴, 즉 조상우의 회사 소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민준은 호텔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었다. 자신을 그토록 경멸하던 아나무인 재벌 3세. 조상우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의 목적은 단순히 경쟁사의 기술을 훔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뒤에는 더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일까? 그는 멀리 보이는 청와대의 불빛을 응시했다. 거대한 폭풍이 자신이 서 있는 바로 이 장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조상우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강민준의 수사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을 쫓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구체적인 사냥감을 둔 사냥꾼이었다. 그는 조상우가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장기 임대하여 아지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최수아를 통해 입수했다. 그는 즉시 VIP 플로어의 보안팀으로 자신을 재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침 그곳에 근무자 한 명이 병가를 낸 참이라. 그의 요청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화려한 카펫이 깔린 VIP 라운지의 복도. 민준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조상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다. 그는 조상우가 호텔에서 만나는 모든 인물들의 얼굴과 신원을
자신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대부분은 유성 어페럴의 임원들이거나 그가 어울리는 유흥업계의 인물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민준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낯선 얼굴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준은 조상우가 국적불명의 외국인 한 명과 그의 스위트룸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민준은 복도를 순찰하는 척하며 초소형 무선 도청 장비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대화 내용은 대부분 암호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패키지, 전달, 그리고 그날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잠시 후 외국인 남자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재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것이 바로 패키지였다. 민준은 직감했다. 저 가방 안에 이 거대한 음모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그는 남자를 뒤쫓았다. 남자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이야말로 행동을 개시할 최적의 장소였다. 민준은 서비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남자보다 한 발 앞서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는 어두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남자가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오는 순간 민준은 주머니 속에 소형 장치를 눌러 근처에 있던 다른 차에 경보음을 울렸다. 갑작스러운 소음에 남자가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민준은 그림자처럼 그의 등 뒤로 접근했다. 하지만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기척을 느끼고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며 가방을 든 채로 맹렬한 공격을 가해왔다. 남자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명백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의 솜씨였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남자의 주먹을 가볍게 흘려내며 그의 팔 관절을 꺾었다. 우두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돌아갔다. 남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민준은 그의 목덜미를 가격하여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단 5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민준은 신속하게 남자의 품에서 가방을 빼앗고 그의 지갑과 시계도 함께 챙겼다. 단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수건으로 남자의 몸과 가방을 닦아낸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잠시 후 자동차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다른 보안 요원들이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고 호텔은 발칵 뒤집혔다. 보고를 받은 조상우는 분노의 차 소리를 질렀다. 멍청한 놈 고작강도 따위에게 당해.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남자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아닙니다. 보통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령 같았습니다. 군대. 아니 그 이상의 특수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호텔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조상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뇌리에 얼마 전 자신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과묵한 보안 요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민준은 자신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첨단 암호로 잠겨있는 USB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이 따로 준비해둔 해킹용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USB 안에는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의 작전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그 내용은 단순히 산업 스파이 수준을 넘어선 가공할 만한 테러 계획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곧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에서 열릴 국제경제 정상회담이었다. 회담에 참석하는 특정 국가의 정상들을 암살하고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사이버 테러를 가해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을 일으키려는 엄청난 음모였다. 조상우는 그 음모의 자금줄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리고 계획서의 마지막 페이지. 암살 대상자 명단에 가장 위에 적혀 있는 이름. 대한민국 대통령.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USB를 강탈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거대한 음모의 배후는 경로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강도라는 어설픈 변수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조상우는 화상회의를 통해 어둠 속에 가려진 윗선에게 자신의 의심을 보고했다. 평범한 강도가 아닙니다. 호텔 보안 요원의 복장을 한 특수 훈련을 받은 자의 소행입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그림자는 그의 말을 일축했다. 경비원 따위가 망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경쟁 조직의 소행일 터. 일단 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입을 열 가능성이 있는 내부의 쥐새끼부터 처리하도록 윗선의 명령에 따라 조직은 즉시 내부 손상 통제에 들어갔다. 그들은 호텔의 모든 시스템 기록을 샅샅이 뒤져 자신들의 작전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부자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망에 한 명의 이름이 걸려들었다. 호텔 IT 보안팀의 신입사원 박진수. 그는 해리슨 회장 데이터 탈취 시도가 있던 날 VIP 라운지층의 서버실에서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접속 시도를 발견하고 상부에 보고서를 올렸었다. 물론 그의 보고서는 사소한 오류로 치부되어 무시당했지만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민준 역시 자신의 비밀스러운 조사 과정에서 박진수의 보고서를 발견했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순간 이 젊은 기술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맹수의 꼬리를 밟았음을 직감했다. 조직은 절대 이 작은 불씨를 살려두지 않을 터였다. 민주는 박진수가 그들의 다음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 무고한 청년을 구해야만 했다. 그는 즉시 최수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다. 수아 씨, IT팀의 박진수 씨,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아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을 느끼고 주저없이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내부 통신망을 통해 박진수의 현재 위치를 파악했다. 지금 호텔 옥상의 통신 설비실에서 야간 시스템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혼자서요. 옥상.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곳은 사고로 위장하여 사람을 처리하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수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곧장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가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의 눈앞에는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겁에 질린 박진수를 붙잡아 수십 미터 아래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옥상 난간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준의 등장에 남자들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한 명이 박진수를 인질처럼 붙잡고 다른 한 명이 칼을 빼들고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주차장에서처럼 순식간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두 명의 전문 킬러를 상대해야 했다. 칼을 든 남자가 그의 복부를 향해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다. 민준은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꺾어버렸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가고 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명치에 정확하고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하지만 그 사이 박진수를 붙잡고 있던 다른 남자가 그를 난간 밖으로 밀어버리려 했다. 안 돼. 민준은 외치며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차올려 손에 잡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칼을 던졌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은 정확하게 남자의 어깨에 박혔다. 남자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박진수를 놓치자 민주는 그에게 달려들어 강력한 유도 기술로 그를 바닥에 매닫고자 완전히 제압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옥상에는 거친 바람 소리와 박진수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민주는 떨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이 본 것 때문에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살고 싶다면 지금 나와 함께 가야만 하오. 그는 겁에 질린 박진수를 데리고 다시 호텔의 비밀스러운 서비스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박진수를 자신의 안전가옥에 숨기고 그에게서 조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두 명의 킬러는 처참한 모습으로 윗선에게 보고를 올렸다. 실패했습니다. 또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괴물입니다.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음모의 주모자는 마침내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자가 단순한 방해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경비원이 누구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찾아내면 벌레를 잡듯 조용히 처리해. 정상회담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이제 강민준을 향한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안전가옥. 극도의 공포에서 겨우 벗어난 IT 기술자 박진수는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다. 민준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박진수 씨,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이 발견했던 것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말해주세요. 진수의 목숨을 구해준 민준에게 그는 이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던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킷의 구조와 간신히 추적했던 암호화된 IP 주소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진수가 제공한 정보는 이 거대한 퍼즐을 풀 결정적인 열쇠였다. 민주는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갔다. 청와대 최정예 특수 요원 시절 국가기관망을 위협하는 해커들을 추적하며 익혔던 모든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그는 진수가 알려준 IP 주소를 단서로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가상 서버들의 미로 속으로 뛰어들었다. 해커들의 흔적은 동유럽에 버려진 서버에서 시작해 동남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여러 차례 교묘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추적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몇 시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해킹의 근원지가 대한민국 서울, 바로 여의도에 있는 한 평범한 오피스 빌딩의 개인 서버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즉시 그 빌딩의 소유주를 확인했다. 빌딩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후원하는 한 싱크탱크의 소유였다. 그리고 그 싱크탱크의 이사장이자 야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 차동민 의원,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아나무인 재벌 3세 조상우, 호텔을 노리는 전문 킬러들, 그리고 심판의 날이라는 이름의 테러 계획.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바로 차동민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인 현직 대통령의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정적이었다. 민주는 안전가옥의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모든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차동민은 조상우 같은 기업가들을 자금줄로 이용하여 비밀리에 용병들을 고용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정상회담이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주요 동맹국의 정상들을 암살하여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 그 혼란을 틈타 정권을 찬탈하려는 무시무시한 쿠데타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깨달은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장 먼저 최수아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수아 씨, 나요. 잘 들어요. 호텔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절대 마시지 말고 절대 혼자 야근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게 먼저 연락해요. 약속해줘요. 그의 절박한 목소리에 수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준을 놓친 조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을 단순한 방해꾼이 아닌 계획 전체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적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호텔 보안팀 내부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추가로 심었고 호텔의 모든 CCTV는 이제 강민준이라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 24시간 내내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자신의 근무제에 맞춰 호텔로 복귀한 민준은 공기가 달라졌음을 즉시 감지했다. 보안 요원들 중에 낯선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보안 요원이라고 하기에는 눈빛과 자세가 너무나 살벌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조상우가 그 새로운 보안 요원 중 한 명과 로비 구석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적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호텔을 안에서부터 장악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벽에 등을 기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포위된 셈이었다. 그가 일하던 호텔은 이제 그를 옥죄는 거대한 감옥이자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터였다.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며칠. 그는 더 이상 혼자서 이 거대한 악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평생을 외면해왔던 그곳, 청와대에 손을 내밀 것인가? 강민주는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심판의 날 계획서를 노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엄청난 음모를 혼자서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연락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버리고 떠나온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던 맹세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자존심이냐 아니면 국가와 아버지의 목숨이냐.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일반적인 통신망이 아닌 오직 청와대 경호실 최상위급 요원들만이 알고 있는 비상 프로토콜 코드 알파를 실행했다. 이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요원이 직속상관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유령 채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 파일과 분석 자료를 압축하여 암호화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긴급 위협 상황. 목표는 엘리시안 호텔 정상회담과 대통령. 배후는 국내 정치 세력. 발신자 코드네임 가디언. 현장 잠입 상태 유지하겠음. 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그의 손을 떠난 정보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오직 하늘만이 알았다. 그는 조용히 결과를 기다렸다. 같은 시각 청와대 경호처 지휘통제실 한태석 경호처장은 심야 보고를 검토하던 중 자신의 개인 단말기에서 평생 울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붉은색 경고등이 섬광처럼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코드 알파 수신.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코드를 아는 사람은 이제 현역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람하고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즉시 경호실 내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을 소집했다. 지금 즉시 이 파일의 신뢰도를 분석해 10분 주지. 분석팀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처장님, 보고된 정보는 모두 A급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한태석은 즉시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사안의 위중함 때문에 그는 잠들어 있는 대통령을 깨워야만 했다. 보고를 들은 대통령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내용을 들은 뒤 한태석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정보를 보낸 가디언이라는 자, 누구인지 짐작가는 사람이라도 있나? 한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알 수 없습니다. 각하 다만 코드 알파의 존재를 아는 인물이라면 과거 저희 경호실 소속이었던 극소수의 엘리트 요원 중 한 명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정보원을 신뢰하게, 그리고 당장 이 반역의 뿌리를 뽑을 작전을 개시하게. 단, 정상회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니 모든 것은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해야 할 걸세 그의 명령에.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 및 안보 조직들이 총동원된 비밀 작전. 여명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민준이 잠입해 있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을 중심으로 거대한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태석 처장은 다시 코드 알파를 통해 가디언에게 응답했다. 메시지는 짧았다. 정보 확인, 현 위치 사수, 지침을 기다릴 것, 우리가 움직인다.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민주는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 조직의 최전선에 선 첩보원이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이전보다 몇십 배는 더 무거워졌다. 민주는 안전가옥의 모든 자료를 파기하고 다시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에 평범한 보안요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호텔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적진의 심장부에서 조국의 심장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숨겨진 칼이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다시 사자굴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옥상에서의 처참한 실패 이후 조상우는 강민준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계획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민준을 단순한 경비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분노와 의심에 휩싸여 자신의 막강한 VIP 지위를 이용해 이 벌레 같은 놈을 호텔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곧장 호텔 총지배인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당장 그 강민준이라는 경비원 놈을 해고하시오.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렸어. 만약 내일 아침까지 그 놈이 이 호텔에 보인다면 우리 유성그룹의 모든 계정을 끊고 서울의 모든 언론에 이 호텔이 VIP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똑똑히 알려주겠소. 그의 협박에 총지배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유성그룹은 호텔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기에 그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준을 총지배인실로 데려왔다. 총지배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해고 통보를 하려는 듯 어렵게 입을 열었다. 강민준 씨, 정말 미안하게 됐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가 없는 최고 등급의 보안 전화였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그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청와대 경호실이다. 강민준 요원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위한 특별 경호 인력이다. 그의 신분은 1급 기밀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인사 조치도 국가 안보에 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알아들었나 총지배인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전화를 끄는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 민준을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총지배인은 조상우를 향해 180도 달라진 태도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상우 대표님, 하지만 강민준 씨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필수 인력입니다. 조상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이 일개 경비원 하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굴욕감과 함께 더 깊은 의심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에 차 사무실을 나가며 강민준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날 이후 호텔 내부의 힘의 균형은 기묘하게 재편되었다. 민준은 해고되지 않았지만 적들의 노골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게 되었다. 반면 민준과 청와대 위기대응팀은 이 모든 상황을 역이용하여 적들을 끌어들일 거대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동민의 조직이 자신들의 계획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용하여 그들의 오만함을 파고들기로 했다. 민준은 한태석 처장과의 비밀 통신을 통해 치밀한 역정보 작전을 개시했다. 그는 일부러 순찰 경로를 허술하게 돌거나 가짜 경호교대 근무표를 동료들 사이에 흘리는 등 호텔 보안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위장했다. 동시에 청와대 팀은 해킹을 통해 조작된 정상회담 동선과 같은 고급 정보를 적들에게 흘려보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적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위험한 작전에 민준은 최수아의 순수한 선의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탁했다. 수아 씨, 정상회담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 회장의 환영 현수막을 꼭 이 세 군데에 걸어달라고 하더군요. 그가 지도 위에서 가리킨 장소들은 사실 청와대 저격수들이 몸을 숨기기에 가장 완벽한 위치였다. 수아는 조금 이상한 요청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준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민준의 예상대로 적들은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조상우는 실패한 해고 시도와 민준의 의심스러운 배경을 차동민에게 보고했다. 그놈은 분명 정부가 심어놓은 첩자입니다. 차동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잘 됐군. 정부가 무언가 낌새를 챘다는 뜻이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주면 그만이다. 계획대로 진행해.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통제해 있다고 착각한 채 파멸의 길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다. 호텔 전체가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해 있었다. 모든 말들은 제자리에 놓였고 이제 마지막 술을 2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로비에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고 잘 훈련된 폭발물 탐지견들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쫙 빼입은 정장 차림에 공식적인 경호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호텔 전체의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연극과도 같은 경비태세일 뿐이었다. 진짜 싸움은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청와대 경호실의 최정예 요원들은 이미 호텔리어, 요리사, 기술자, 심지어는 투숙객으로 위장하여
호텔 곳곳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은 차동민의 조직이 미끼를 물고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작전의 중심에는 여전히 낡은 무한 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강민준이 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미끼이자 결정적인 순간에 적의 심장을 찌를 비수였다. 민준은 정상회담장으로 사용될 그랜드 볼룸 주변을 마지막으로 순찰했다. 그의 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창문을 닫고 있는 청소부와 눈을 마주쳤다. 청소부의 눈빛이 미세하게 빛났다. 그곳은 저격수가 배치된 1차 저격 포인트였다. 그는 음식 카트를 밀고 지나가는 요리사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요리사의 옷깃에서는 초소형 통신 장비의 희미한 신호가 느껴졌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내일의 작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의 안전,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잠시 복도에 멈춰 섰을 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수아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인간 강민준을 걱정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에서 잠시 마주 섰다. 민준 씨, 괜찮아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민준 씨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요. 부디 조심하세요. 그녀의 따뜻한 한마디가 강철 같았던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이 거대한 위선과 음모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대통령이나 국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최수아처럼 평범하지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요. 수아 씨, 꼭 그럴게요. 그는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약속했다. 한편 조상우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 꾸려진 적들의 작전 본부에서는 축배가 오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킹한 호텔의 보안 시스템 화면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저놈들 경비 태세 좀 보게. 연 회장과 정문에만 병력을 집중시키고 정작 중요한 환기 시스템과 후방 서비스 통로는 텅 비워두었군. 용병 대장의 비웃음에 조상우는 의기양양하게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 잘난 정부의 첩자놈이 친절하게 길을 열어준 덕분이지. 그들은 자신들이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만함에 취해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마지막 순찰을 마친 뒤 옥상에 올라섰다. 과거 박진수를 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이어피스를 꺼내 귀에 꽂았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태석 처장이었다. 가디언, 모든 자산이 배치 완료되었다. 여명의 방패, 작전은 내일 016시를 기해 개시된다. 자네의 신호를 기다린다. 민주는 멀리 보이는 청와대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알겠다. 내일 해는 반드시 다시 뜰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다. 어둠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아들이자 이 나라의 수호자로서의 굳은 맹세였다.
폭풍 전에 고요한 마지막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아침,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각국의 정상들과 외교관들이 자리를 채웠고 수많은 언론사들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다. 연단의 선 대통령이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개회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홀 안에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비상등만이 섬뜩한 붉은빛을 내뿜으며 켜졌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홀의 모든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겼다. 완벽한 고립,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 속에서 볼룸 2층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무장 괴한들이 로프를 타고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기관 단총으로 위협 사격을 가하며 순식간에 연회장을 장악했다. 호텔의 공식적인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게 마비되었고 현장의 경호 요원들은 VIP들을 보호하느라 속수무책이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벽을 지키고 서 있던 강민준이 움직였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보안 요원 재킷을 찢어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방탄 기능이 있는 검은색 특수조끼가 드러났다. 그는 발목에 숨겨두었던 권총을 뽑아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경비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작전 개시 알파팀, 출입구를 확보하라 브라보팀, 2층의 적을 제압해 찰리팀, 각국 대표단을 보호하라 그의 명령에 연회장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요리사, 웨이터, 기술자들이 일제히 숨겨두었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형을 갖추며 테러리스트들을 향해 방역을 개시했다. 이 모든 것을 멍하니 지켜보던 조상우와 호텔 직원들, 그리고 최수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시당하던 경비원 강민준이 사실은 이 모든 작전의 현장 지휘관이었던 것이다. 볼룸은 순식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로 변했다. 민준은 총알이 빗발치는 테이블 사이를 유령처럼 움직이며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팀을 지휘했다. 그는 호텔의 구조를 송금 보듯 훤히 꿰고 있었고 그의 전술은 적들의 허를 완벽하게 찔렀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직접 적들의 심장부로 파고들어 맨손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최강의 전사였다. 혼란을 틈타 조상우는 이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몰래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민준이었다. 어디 가시나? 조상우 대표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조상우는 질겁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민준에게 덤벼들었지만 민준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단 한 번의 가격으로 그를 기절시켜 버렸다. 마침내 민준은 이 모든 테러의 선봉에 선 용병 대장과 마주했다. 두 사람은 불꽃 튀는 격투를 벌였다. 용병 대장의 힘과 기술은 가공할 만했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민준의 의지는 그보다 훨씬 더 강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민준은 용병 대장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고 말았다. 모든 적들이 쓰러지고 총성이 멎었을 때였다. 미처 확인되지 않았던 마지막 테러리스트 한 명이 쓰러진 척하다가 부상당한 민준을 향해 최후의 총구를 겨누었다. 바로 그 순간 볼룸의 정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대통령 직속 최정예 근위대가 섬광탄을 터뜨리며 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권총을 든 채 직접 현장으로 달려온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은 아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마지막 테러리스트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하는 총성과 함께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대통령은 모든 의전과 절차를 무시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민준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아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카메라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목소리가 고요해진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아, 내 아들아. 연 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양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피를 흘리는 영웅, 그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최수아. 한 남자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의 운명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다. 정상회담장의 총성이 멎자 그 자리는 거대한 충격과 경이로움, 그리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부상당한 강민준은 응급의료팀의 처치를 받았고 차동민과 조상우를 비롯한 반역의 무리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대통령은 모든 외교 의례를 뒤로하고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눈빛에는 한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위엄이 아닌 아들을 잃을 뻔했던 한 아버지의 절절한 슬픔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민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최수아를 향해 있었다. 유리창처럼 투명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로 인해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이미 서로의 세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되어버렸음을 직감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경호원 영웅, 대통령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뉴스로 발칵 뒤집혔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전 국민이 아는 이름이 되었고 그의 사진은 모든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다. 그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호텔의 VIP 고객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와 연주를 만들어보려 혈안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 가문들은 앞다투어 자신들의 딸과 민준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며 청와대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소동의 주인공인 민준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청와대 내부의 한적한 별채에서 상처를 회복하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의 소란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런 시끄러운 명성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대통령이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조용한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름 없이 강민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대통령은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너는 언제나 내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는 너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 전체의 자랑이 되었다. 아비는 더 바랄 것이 없구나. 길고 길었던 두 사람의 갈등이 눈 녹듯 조용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 민준은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야만 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호텔에 휴직계를 내고 칩거하고 있는 최수아를 찾아갔다. 그녀는 예전처럼 평범한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왜 그런 삶을 선택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내 삶은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해질 겁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의무가 없어요.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이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소.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참 바보 같네요. 민준 씨,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호텔 경비원이나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가끔은 내가 가져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고마워할 줄 아는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봤을 뿐이에요. 혹시 대통령의 아들도 차를 마시기는 하나요? 그녀의 재치 있는 한마디에 민준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따뜻하고 소중한 손이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청와대 화려한 연회장도 그랜드 엘리시안 호텔의 최고급 레스토랑도 아닌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서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 민주는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고 수아는 그런 그를 보며 아이처럼 웃고 있었다. 수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유혹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는 마침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 속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곁이었다. 경호원도 대통령의 아들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강민준으로서 그는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주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